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드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의 내용들이 아마 이 광통신에서는 좀 이제 많은 또 수학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한 번쯤은 다루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최대한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잘 따라서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드 해석인데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모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살펴봤었죠. 그래서 모드 이제 광섬유로 진행을 하는 동안 빛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Z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런 빛의 형태를 모드라고 부른다. 모드가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고 도출이 되는지 이제 그 광섬유 내에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광섬유 유형을 한번 요약을 할게요. 다중모드 광섬유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다중모드 광섬유는 이제 다루기가 쉽고 LED와 같은 저가 광원들을 사용해서 쉽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송 거리가 수미터에서 수키로 정도로 멀지 않은 랜과 같은 환경, 랜이 이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단거리 통신이 가능하다. 단거리 통신의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에 반면에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는 광섬유끼리 연결을 고려해서 이제 클래딩 직경은 이제 다중모드와 같고 코어의 직경이 작아서 상호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광 소자랑 수광 소자를 정렬해 주는 것이 까다롭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광 손실도 발생하고요. 손실도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모두 분산이 없어 이제 비엘 곱이 크게 향상된다. 이건 이제 고속의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단일모드 광섬유로 이용한 이제 장거리 통신을 long haul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장거리 광통신 네트워크. 자, 이게 이제 표를 보시면 단일모드 광섬유는 코어의 직경이 8에서 10 마이크로미터고요. 물론 이제 클래드 직경은 이제 단일 모드든 싱글 모드든 같습니다. 이건 이제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다중모드 광섬유는 이제 50 마이크로미터랑 또 62.5 마이크로미터 두 가지가 크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되는 이제 파장은 단일 모드는 1310하고 1550이 사용이 되고 다중 모드는 850하고 1310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일 모드는 이제 중장거리 통신이고요. 다중 모드는 이제 단거리 통신에서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광섬유입니다. 광섬유를 광선 해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제 광선 해석이라는 것은 빛을 파동이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광선으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죠. 광소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훨씬 클 때 근사를 가능한데요. 이거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옵티컬 파이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파장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모드 광섬유는 코어의 직경이 50에서 62.5 마이크로, 빛의 파장이 0.5에서 2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광선 해석으로 모드 분산과 같은 전송 특성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코어의 직경이 빛의 파장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단위모드 광섬유는 코어의 직경이 방금 살펴봤듯이 8에서 10 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광선 해석으로 빛이 전송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가 이게 8에서 10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이게 그 0.5에서 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제 완벽하게 광선 해석으로 이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파동을 설명하는 전자파로 설명하는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 단일 모드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중모드 광섬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로 진행하는 거와 이렇게 여러 번 반사돼서 진행하는 빛의 도달 시간을 가지고 디스퍼전을 계산을 했었죠. 근데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는 그런 광선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맥스웰 방정식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맥스웰 방정식과 헬무트 방정식을 살펴볼 텐데, 맥스웰 방정식과 헬무트 방정식을 이 시간에 다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한번 그 맥스웰 이퀘이션이 어떤 의미,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자, P와 이제 M이 있는데, P는 전기 분극이고요. M은 자기 분극입니다. 그리고 여기 M은 이 자기 분극 M은 자석이나 이런 것들에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광섬유가 자기 분극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극이 없이 전기 분극만 광섬유에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전기 분극이 뭐냐라는 거예요. 전기 분극.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플러스 이제 축전기가 있다 합시다. 축전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우리 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안에 그 어떤 원자가 이제 핵과 전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겠죠. 전자로. 거기에 만약에 필드가 걸린다.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걸리면 이 광섬유 안에 이제 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핵은 플러스 쪽으로, 전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마이너스 전자에서부터 플러스 전자로 이런 식으로 필드가 유도가 되는데, 이것을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 이걸 이제 정기적인 분극이다, 전기 분극이라고 부릅니다. 이 분극은 뭐에 비례를 하냐면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를 하고요. 그리고 이 전기 분극은 재료에 따라서 어떤 재료에 따라서 이 분극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작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에 비례하는 이 분극에 의해서 한마디로 외부에서 어떤 물질로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오면, 우리가 빛을 일렉트릭 필드니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이 물질 안에서 분극이 발생하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하고 이 물질하고 쉽게
인터랙션하는, 쉽게 반응하는, 이 전기장에 쉽게 반응하는 물질일수록 빛이 투과되거나 또는 전파되는 특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P가 물질과 빛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 줍니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분극이 물질과 전기장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분극 (Electric Polarization이라고 하는 P는 이가 어떤 물질에 인가되었을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핵과 전자들에게 미치는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발생한다. 방금 봤던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가 걸렸을 때 일렉트릭 필드와 일렉트론과 핵 사이에 반응하는 이 힘과 관련된 분극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P는 인가된 E뿐만 아니라 물질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또 P와 E와 관계는 어떤 결과적으로 뭐의 관계를 가지냐면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굴절률하고도 연관을 가집니다. 자, 실리카 재료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P와 E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광섬유 내로 전송되는 두 가지 특징, 분산과 비선형성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분산은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빛이 광섬유 지나면서 점점 퍼지는 현상, 이 분산이죠. 자, 비선형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P가 E에 이렇게 비례를 하는데 이 일렉트릭 필드가 세지면 이런 식으로 필드에 이게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를 하면 선형성이고요. 이게 2차, 3차 일렉트릭 필드의 영향을 받으면 비선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극이 일렉트릭 필드의 2차 또는 3차 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면 전혀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얻게 되는데 그걸 재료의 비선형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사용되는 이 개수가 재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개수가 특별히 비선형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한 경우는 이 개수 자체가 큽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작더라도 이런 고차항의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분극이 발생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리카 재료의 특징은 일단은 이제 분극은 아주 국소 부분에서만 일어난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바로 그 원자 주변에 통과하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만 분극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광통신에서는 사용하는 파장의 범위가 0.5에서 2마이크로에서 국소 반응을 가정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건사이다. 네, 그래서 이런 작은 영역에서만 반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등방성은 아이소트로피라고 해서 굴절률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유리가 있는데 자, 이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나 이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나 이 방향으로 빛이 들어오나 동일한 굴절률, 이 방향으로 들어올 때 굴절률 NX라고 그러고 이 방향은 NY, 이 방향은 NZ라 그러면 이것이 다 동일하다. 어느 방향으로 들어오나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아이소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등방성, 방향이 같다라는 거죠. 근데 굴절률이 두 방향이 서로 다른 경우를
복굴절 바이리프린전스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nx와 ny가 서로 다르다, 만약 nz는 같다 하더라도 두 방향 이상이 다르다라고 하면 복굴절 바이리프린전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랑 이 방향으로 들어왔을 때 굴절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보통 광섬유를 제조하며 완벽하게 이런 그 대칭이 되는 원통 구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칭 구조가 되지 않고 약간 좀 심하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타원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더 많이 눌러지고 이쪽 부분 적게 힘이 가해지니까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굴절율이 여기가 ny, 여기 nx라 그러면 nx와 ny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섬유 내에서도 이런 복굴절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약간의 복굴절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폴라리제이션, 디스퍼전을 일으키는 분산, 편광 분산이라 해서 분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편광 분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성은 이제 일반적으로 분극과 전기장은 비선형성 관계를 가지는데 광섬유에서는 선형 관계로 가정을 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충분히 작다라고 가정을 해서 선형성을 가진다 보면 분극과 전기장이 이런 선형, 한마디로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1차승에 해당하는 가진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P가 이렇게 선형성을 가진다.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카이는 선형 자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선형 자화율. 자, 이런 그 선형 자화율이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이것이 이제 시간에 대한 뭐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공간과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kz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만약 그 분극 역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함수를 가집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구하기 위해서 퓨리의 변환이라고 하는 걸 해주는데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을 주파수 이렇게 타임을 주파수 프리퀀시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을 주파수 영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퓨리의 변환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적분식이 좀 더 간편한 이렇게 선형 자화율과 전기장의 곱으로 나타내집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다른 것은 아까는 이제 t에 대한 함수였는데 여기는 이제 오메가에 대한 함수라는 거죠. 오메가의 함수로 변환이 되면서 그 적분식이 간단한 곱의 형태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일렉트릭 필드의 R 오메가는 P의 R 오메가의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성을 나타내 주는 그래프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퓨리의 변화에 대한 것을 제가 따로 해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퓨리의 트랜스폼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가능하면 이것도
좀 관련된 동영상을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찾아서 퓨리의 트랜스폼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넘어가서 볼까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균질성입니다. 호모지니어티라고 하는데 어떤 재료가 균질하면 모든 방향에 대해서 전기자기적인 성질을 동일하다. 그래서 전자기적인 성질이 동일한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그것이 이제 호모지니어스. 한마디로 이 자화율은 위치와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율이 호모지니어스하다 이렇게 부르고요. 계단형 광섬유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와 클레드 내에서 균일하게 취급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면 여기서의 자화율과 여기서의 자화율, 코어 내에서의 자화율이 동일하고요. 클레드 내에서의 자화율이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낮은 손실, 광섬유의 전송 특성을 살피기 위해서 광섬유의 손실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름홀츠 방정식을 이제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오는데요. 이 헬름홀츠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소, 그다음에 등방성, 선형성, 균질성, 무손실 여기 다섯 가지를 가정을 하고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헬름홀츠 방정식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이 헬름홀츠 방정식을 유도해야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드에 대한 것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헬름홀츠 방정식은 이제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복잡한 가정들을 통해서 이제 헬름홀츠 방정식을 구하는데 일단은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헬름홀츠 방정식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그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양변에다가 이제 컬이라고 하는 걸 취해줍니다. 컬을 해주면 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의 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 입실론 제로 분의 라운드 t 제곱 x2 마이너스 뮤 제로 라운드 t 제곱 마이너스 라운드 제곱 p 이렇게 바뀌는데, 자 여기서 아까 라운드 t는 뭐하고 같냐면 마이너스 i 오메가하고 같고요. 이걸 두 번 해주면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i, 여기가 마이너스 i 오메가의 제곱이 돼서요. 이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타임 도메인이라 그러면 이게 주파수로 바꿔주면 주파수로 퓨리에 변환해주면 여기 있는 라운드 t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여기 있는 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서 이거와 같은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P는 분극은 아까 앞에 살펴봤듯이 P는 입실론의 카이의 2라고 해서 얘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것을 정리를 해주면 유제로 입실론 제로는 같고 오메가 제곱도 같고 1 마이너스 A 플러스 카이의 일렉트릭 필드라고 얻어지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살펴볼 텐데 1 플러스 카이는 뭐하고 같으냐면 유제로 입실론 제로 오메가 제곱분의 n
이 굴절률 제곱하고 같습니다. 제곱. 그래서 2 R 오메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 이제 헬륨물질 이퀘이션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굴절률과 자화율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화율이 크면 클수록 굴절률도 커지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일렉트릭 필드와 자화율이 비례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카이가 물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물질이 달라지는데 이것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냐면, 이게 크면 클수록 일렉트릭 필드에 잘 반응을 하는 물질인 거죠. 잘 반응을 해서 잘 반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굴절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굴절률이 높다. 그래서 전기장과 잘 반응해서 분극이 잘 생기면 그 말은 굴절률이 높아지고요. 굴절률이 높아지면은 이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죠? 줄어드는 거죠. 빛의 속도가 줄어든다. 레이즐레의 빛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이 또 뭐와 관련이 있냐면 분산하고 관련이 있죠. 디스퍼전. 빛 속도가 변하는 현상을 디스퍼전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자화율은 주파수의 함수고 따라서 굴절률도 주파수의 함수다. 여기서 주파수는 광주파수입니다. 옵티컬 프리퀀시가 되고요. 이 옵티컬 프리퀀시는 뭐하고 같냐면 2파이 f하고 같고요. 여기 f가 우리가 c가 람다 곱하기 f니까 f는 람다분의 c. 그래서 f가 람다분의 c 이렇게 됩니다. 람다분의 c. 그래서 결과적으로 굴절률이 뭐에 대한 함수냐면 파장에 대한 함수죠. 여기 안에 파장에 대해서도 n이 파장에 대해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자, 굴절률은 이제 주파수의 의존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일모드 광섬유는 이런 주파수 의존성을 가진 굴절률에 의해서 분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굴절률과 자화율의 관계가 이렇다. 그리고 C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의 루트 분의 1이 빛의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는 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 n 제곱하고 오메가 제곱분의 c 제곱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이제 수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앞에서 여기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자, 이것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제곱 2는 n 제곱 오메가 제곱 c 제곱 2가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레디언트 2는 플러스 n 제곱 오메가 제곱 c 제곱의 2가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 부분은 뭐하고 같냐면 전파상수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전파상수의 제곱. 그래서 C가 K0 분의 오메가가 C거든요. C. 그래서
이것은 전파 상수와 같다. 그래서 n 제곱 k 제로 제곱 2는 제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 여기는 이제 전기장이고 자기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헬름홀츠 이퀘이션 방정식을 얻었는데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면 자, 광섬유를 지나는 굴절율이 n이고, 그 다음에 K0라고 하는 전파 상수를 가진 빛이 광섬유를 진행하게 되면 전기장이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고요. 자기장은 이런 헬름홀츠 방정식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우리는 광섬유를 통과하는 전기장과 광섬유를 통과하는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는 것을 곧 모드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 솔루션 해를 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드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게 이제 모드 해석인데, 방정식을 풀 것이냐, 헬름홀츠 방정식을 광섬유에 적용하면 코어와 클래딩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할 수 있다. 전기장 성분과 자기장 성분을 구할 수 있다. 코어와 클래딩에서 전기장은 독립적이지 않고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자, 요게 코어고 요게 클래드입니다. 그래서 코어 안에 어떤 전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코어 안에 빛이 가면 또 전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럼 클래드에도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클래드에 해당하는 전기장. 자, 코어와 클래드의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경계에서 클래드의 경계에서는 여기서 끝나고 코어의 경계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클래드의 전기장이 여기서 딱 끝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코어의 전기장이 만들어지고, 코어의 전기장이 여기서 끝나면 클래드 전기장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된다. 이 경계에서는, 코어와 클래드의 경계에서는 전기장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만나는 지점에서. 이게 경계 조건이 되겠습니다. 경계 조건. 자,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해를 모드라고 합니다. 이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 솔루션, 아까 헬름홀츠 이퀘이션의 특정 해를 모드라고 하고요. 광섬유 코어 내로 유도되는 모드를 가이디드 모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광섬유는 특별히 이렇게 코어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겨서 이것을 좌표를 정할 때 이 지점, 어느 지점을 딱 정할 때 XY로 여기 X Y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수학적인 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지점을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세타와 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방향은 이제 Z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차원으로 보면 로는 이제 원점으로부터 그 지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세타는 x축으로부터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와 여기 파이와 z, 이 세 가지의 성분을 가지고 그 지점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석을 할 때 클래딩의 두께를 이제 무한대라고 두고요. 단지 이제 코어로만
코어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클레드는 이제 무한대로 두고, 그 다음에 광섬유의 축은 Z 방향입니다. Z 방향,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은 Z 방향이다. 그래서 광섬유의 코어는 굴절률은 N1, 클레드의 굴절률은 N2, 광섬유의 반경은 A죠. 반경이 A. 그리고 0에서부터 이 축을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 그렇죠? 로우.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로 파이 Z를 원주 좌표계라고 하고요. 이 원주 좌표계를 사용해서 이 Z에 대한 헬륨홀츠 방정식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여기 헬륨홀츠 방정식에서 이 Z로 표현해주면 여기 있는 방정식을 이렇게 이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Z에 대한 것만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이 Z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HE 전기장, Z 성분의 전기장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이 네 가지, 우리가 지금 원주 좌표계에서 로, 셋, 파이, Z가 있으니까 전기장 성분도 로 성분, 파이 성분, Z 성분, 그 다음에 자기장도 로, 파이, Z, 이게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6가지의 해를 다 구해야지만이 완벽한 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헬름홀츠 방정식에서 이 Z와 HZ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E로 E 파이 H로 H 파이를 구하는데, 그 방정식을 봤더니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의 Z 성분,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Z 성분, 마그네틱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앞에 헬름홀츠 방정식에서 구한 이 Z와 이 H를 여기에 넣어주면 로, 이 파이, H로, H 파이를 모두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헬름홀츠 방정식에서부터 구한 이 Z와 이 H를 구해서 넣어주면 나머지 4개에 대해서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전기장 성분, 3개 전기장 성분과 3개 자기장 성분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얘 2개만 구하면은 모든 해는 다 얻어지게 되는데, 이 2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제 구하는 방식이 헬륨홀츠 방정식을 푸는데 사용하는 것이 이제 변수 분리법입니다. 자, 로에 대한 변수와 파이에 대한 변수, Z에 대한 변수가 이렇게 해가 3개가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놓고 이것에 대한 해를 풉니다. 그러면은 자, 먼저는 이제 Z에 대한 성분, 여기서 보면 요건 다 로우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Z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가 해당이 되죠. 2개가. 그래서 보니까 Z의 해가 이렇게 되고요. Z의 해가. 그 다음에 파이는 여기 해당이 됩니다. 여기.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자, 이렇게 파이가 파이의 미분 방정식을 이제 독립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얘와 얘, 그리고 그리고 얘와 여기다 이제 다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얻어진 것이
자, 여기 앞에 두 개씩은 여기서부터 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거, 여기는 여기서부터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자, Z 성분은 여기 방정식을 풀어주니까 이렇게 됩니다. Z는 익스포넨셜의 I 베타 Z라고 하는 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얘를 넣어주니까 얘를 여기다가 넣어준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Z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여기서부터 왔다. 자, 그리고 파이는 이 방정식부터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파이는 익스포넨셜의 I m 파이가 되는데 이것을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라운드 제곱분의 로 제곱분의 I m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 되니까 이것은 로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이 돼서 여기 있는 개수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f가 되고요. 제로.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요것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냐면 f를 구할 수 있는 거죠. f의 로 성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z 여기서는 파이, 여기서는 로 성분에 대한 방정식을 방정식 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헬리오볼트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결과적으로 구한 로에 대한 해, 그다음에 파이에 대한 해, z에 대한 해를 다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z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H의 일렉트릭 필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를 결과적으로 구할 때 뭐를 알아야 되냐면 굴절율하고, 자, 한번 볼까 정리해 볼까요? 굴절율 알아야 되죠. K0 알아야 되죠. 베타 제곱 베타 알아야 돼요. 베타 전파상수 알아야 되죠. 자, 그다음에 M 알아야 됩니다. M은 이제 이 방향으로 돌아갈 때 여기 있는 개수가 되는 거죠. M은 파이의 개수가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지금 이걸 코사인 m 파이 플러스 i 사인 m 파이 이렇게 두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동안 좀 표시하기 좀 그런데, 만약에 한 바퀴를 돌 때 우리가 0에서부터 2파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게 몇 번의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진동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돌 때 이게 진동을 한다 했을 때, 자,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자, 여기다 그릴게요. 동그라미 그리고 만약에 두 번을 진동한다 하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진동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인텐스 그 세기가 세지고 여기는 세기가 약해지고 여기에 세기가 세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만약에 네 번을 진동한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와 여기가 세기가 세지고 나머지는 이제 세기가 약해지는 그것이 여기 M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광섬유 유형을 살펴봤고요. 헬리모츠 방정식을 또 유도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거 내용을 수학적인 이런 방정식
미분 방정식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고 또 퓨레 트랜스폼 우리 아까 퓨레 트랜스폼에 대한 부분도 사실 따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이제 왔고요. 어찌됐건 그 이런 수학적인 것들이 이제 계산되는 것은 이제 차후로 두고 일단은 어떻게 어, 이것을 구해내는가라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뭐 직접 구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단지 어떤 방식으로 구해내고 어떻게 이것이 그 모두가 분석이 되는구나. 결과적으로 헬륨물질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고 그 방정식으로부터 뭘 구하고 그래서 이 Z를 구한 다음에 각각을 아까 우리가 내가 그 6가지 있다 그랬죠. H, 파이, H, Z. 그런데 이 Z, H, Z를 구한 다음에 여기 요 2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4가지를 다 구해낸다라고 했었고 요 두 개는 방금 봤던 헬륨물질 방정식으로부터 얻어진다. 그래서 여기 얻어진 것을 가지고 나머지 성분들을 다 구한다라는 그 방법적인 것들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